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2022년 제20회차 사회복지조사론 기출문제풀이 하고 있습니다. 39번에서 마지막 50번 문제까지 12문제가 남아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도 이전에 과거에 나왔던 지문들 그리고 유사한 패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이제 분석을 했다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수 보입니다.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39번 문제도 많이 나오는 거죠.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앞에 제가 신뢰도와 연관성이 있는 게 뭐라고 했죠? 비체계적 오류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비체계적 오류를 줄이는 거죠. 비체계적 오류를 줄이는 방안 또는 방법. 그것과 연관성이 있겠죠. 시험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긴장하지 마시고 비체계적 오류를 줄인다? 아, 신뢰도를 높이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옳은 것은 입니다. 답을 찾기는 쉬웠어요. 첫 번째, 측정 항목수. 이것을 문항수라고 보통 말을 해요. 측정 항목수, 문항수라 하는데 가능한 줄여야 된다? 아니, 늘려야 합니다. 가능한 늘려야 한다. 그러니까 측정의 항목수가 많아질수록 문항수가 많아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요.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알아놓는 게 좋아요.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정비례라고 하는 것은 1만큼 커지면 이쪽에서 1만큼 커지는 거고 2만큼 커지면 2만큼 커지는 게 정비례잖아요. 측정의 문항수와 여기 있는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항수가 많을수록, 문항수를 늘릴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추측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어림짐작이라 하잖아요. 추측에 의해서 응답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항수가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 추측에 의한 오류라고 하거든요. 추측에 의한 오류. 이걸 에러라고 해서 오차라고 해요. 자, 이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문항수가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항수가 많으면 추측에 의한 오류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걸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항수가 만약에 적다면 추측에 대한 오류 오차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측에 대한 오류 오차가 커지면 신뢰도는 떨어지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어려우면 외우셔도 됩니다. 아, 문항수를 많이 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유사한 질문이 있습니다. 2회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유사한 질문을 2회 이상 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문 문항 보다 보면 이거 앞에서 한 것과 좀 비슷한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신뢰도를 물어보기 위한 질문들이거든요. 서로 떨어져 배치합니다. 서로 떨어져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질문을 바로 옆에다 탁 붙이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배치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측정자에게 측정 도구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해야죠. 사전에. 사전교육이라고 하죠. 사전교육 실시라고 해야죠. 측정 도구에 대한 교육을 사후에 할 필요 없죠. 사전에 해야죠. 그래야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죠. 자, 측정자들이 측정 방식을 대상자에 맞게 유연하게 바꿔야 된다? 아니에요. 일관돼야 돼요. 신뢰도는 일관성과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일관된 측정해야 돼요. 일관된 측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마지막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조사 대상자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측정하지 않는 게 좋죠. 당연히. 만약에 알지 못하는 내용에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알지 못하는 내용이니까 추측에 의해서 응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측정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해됐죠? 맞습니다. 답은 5번이. 하나씩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40번 문제는 선택지가 3가지밖에 없는데요. 보통 4가지를 세팅하는데 3가지를 세팅했네요.
신뢰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재검사법 신뢰도 측정 방법 맞습니까? 네, 맞아요. 반분법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 맞아요. 검사 재검사법, 반분법, 대안법, 내적 일관성 방법, 그 다음에 검사자 간 신뢰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뢰도를 위한 측정 방법이고, 자,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충분 조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 타당도가 높으면 반드시 신뢰도가 높나요? 네, 맞습니다. 자, 반대, 신뢰도가 높더라도 타당도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당도는 충분하니까 준다. 그래서 타당도는 신뢰도의 충분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신뢰도는 필요하니까 받는다. 그래서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케이. 따라서 이거를 오답 노트는 신뢰도의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오답 노트가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자, 측정할 때마다 반복했더니 실제보다 5g 더 높게 측정되는 저울은 신뢰도가 높다. 신뢰도가 있다. 맞나요? 네. 왜? 일관성이 있잖아요. 측정할 때마다 신뢰도가 실제보다 5g 높게 나타나니까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측정할 때보다 실제보다 5g이 더 높게 나타났으니까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하죠. 자, 이것은 부정확해요. 실제보다 5g이 더 나오니까 부정확성이 있다고요. 부정확성이 있으면 타당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귿지문은 신뢰도가 높으면서 타당도가 낮은 거예요.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것과 이것이 맞으니까 기억과 디귿, 답은 4번이 됩니다. 되셨죠? 자, 41번 들어갑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확률 표집에서 표집오차 샘플링 에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요, 이 문제입니다. 표집오차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매번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잘 나와죠. 잘 나옵니다. 표준 오차가 커지면 표집 오차도 커진다. 느낌상 맞을 것 같죠? 오케이. 자, 이거는 통계를 보면 스탠다드 에러라고 해서 표준 오차를 SE로 표시를 해요. 자, equal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돼요. 이게 공식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표본의 크기예요. 표본의 크기고 이게 표집 오차예요. 이건 뭐고요? 스탠다드 에러니까 표준 오차가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봐보세요. 요게 커요. 분자가 커졌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커지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분자가 커지면 이 선적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오차가 이게 크다 하면 표집 오차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 여기 2번 지문, 신뢰 수준을 높이면 표집 오차가 증가한다. 자, 예전에 기출문제 할 때 이거 느낌상 풀지 마시고 어려우면 그냥 외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겁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신뢰 수준을 높이면 표집 오차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신뢰 수준이 높은데 표집 오차가 증가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느낌상 풀면은 이게 틀릴 확률이 있어서 외우는 방법도 힌트가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맞출 확률이 있어요. 맞출 확률이 있는데 이게 신뢰도 저기에 나온 대로 신뢰 수준이에요. 신뢰 수준과 연관성이 있고, 자, 정확도가 있어요. 정확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해설에도 나와요. 예전에도 그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저기 50m 앞에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면 저기 50m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이다. 그런데 두 번째, 저기 50m 앞에 있는 사람이 할머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사람이다, 하나는 할머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맞출 확률이 높은 건 뭐죠? 이거잖아요. 사람이다. 어떤 게 정확하죠? 할머니가 정확한 거잖아요. 정확성이 있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오케이. 따라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맞출 확률은 높아요. 그러나 정확도는 떨어지죠. 다시 사람이다 라고 하면 맞출 확률은 높아요. 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진다 이거. 할머니가 더 정확하다니까요. 할머니가 정확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시면 신뢰 수준이 높잖아요. 저기 문제대로 신뢰 수준을 높였어요. 그러면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뭐죠? 다른 말로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오차가 크다는 거예요. 오차가 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죠. 자, 여러분들 시계를 봅니다. 시계에 초침이 있어요. 분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이때 뭐라고 하죠? 내 시계에 오차가 있네. 내 시계에 오류가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확도가 떨어지면 오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서로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정확도로 나오면 반비례지만 오차로 나오면 비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맞출 확률이 높아서 신뢰수익이 높아지면 오차는 커지게 되구나. 그래요. 표집 오차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2번 탈락. 3번 지문. 표본의 수가 증가하면 표집 오차는 감소한다. 라고 했어요. 네, 맞죠? 쉽게 말할게요. 10,000명에서 1,000명을 뽑았어요. 10,000명에서 9,000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표본 조사를 두 개를 했잖아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 있고 9,000명을 대상으로 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오차가 적겠어요? 네, 9,000명.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집 오차는 작아지는 거죠. 이해됐죠? 오케이, 맞는 거예요. 자, 이질적인 모집단보다 동질적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표집 오차가 작다라고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질적인 모집단에서 동질적인 모집단에서 두 개가 있는데 동질적인 모집단에서 뽑아내면 표본의 대표성이 생겨요. 아, 왜 그렇다고요? 표본의 대표성이 생긴다고요. 표본의 대표성이 높아진다. 표본의 대표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오차가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마지막. 이게 층화란 말이 있어요. 그럼 층화 표집이 되죠. 층화 표집. 자, 이게 단순 무작위 표집이 있어요. 단순 무작위 추출이잖아요. 자, 층화 표집을 통해, 층화를 통해 단순 무작위 추출의 표집 오차를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층화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이렇게 층화를 했어요. 대학생을. 자, 대학생을 층화를 했어요. 층화를 했는데 여기서 딱 뽑고 딱 뽑고 딱 뽑고 딱 뽑는다. 랜덤으로 뽑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단순 무작위는 어떻게 하는 거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표집틀을 만들어서 제비뽑기 시킨다든지 난수표를 이용한다든지 그게 바로 단순 무작위 추출이잖아요. 그러면 이 단순 무작위 추출하고 여기 층화를 시켜서 각각에서 랜덤으로 뽑는 거랑 어떤 게 더 대표성이 있겠어요? 당연히 이거죠. 골고루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이 있고 이러한 방법이 표집 오차가 작다는 것에 착안해서 만든 게 층화 표집이라는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층화 표집이나 할당 표집 이렇게 층화를 해서 랜덤으로 뽑든 인위적으로 뽑는 게 이제 층화 표집이나 할당 표집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표집 오차가 더 작다라고 하는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문으로 등장하구나. 그런 것들을 잘 살피기 위해서는 기출을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답은 2번이. 자, 42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사례의 표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아, 이 사례 문제 나왔죠? 이게 무슨 표집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지문을 읽어갈 수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힌트가 어딘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요거 표집 간격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일명 K라고 하죠. K. 표집 간격 나오면 체계적 표집, 계통 표집, 계층 표집이라고 해요. 다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400명의 명단에서 80명의 표본을 선정한대요. 자, 봐보세요. 400명의 명단에서 80명을 뽑는다. 그러면 자, 50인가요? 5, 8에 40. 400명의 명단에서 80명을 선정할 때, 아, 그러면 우리가 400명의 명단에서 80명을 선정할 때 그 명단에서 최초의 5명 중에서 무작위로 한 사람을 뽑는다라고 했거든요. 여기가 이제 5로 나누어져요. 그죠? 5, 8에 40이니까 5로 나누어져. 이게 표집 간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사람이 나온 거예요. 5사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잖아요. 최초의 5사람이라고 했으니까 표집 틀에서 1, 2, 3, 4, 5 쭉쭉쭉쭉 가고 400번까지 있어야 되죠. 표집 틀이니까 400번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랜덤으로
첫 요소를 뽑아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사례합니다. 이걸 뽑았어요. 이걸 랜덤으로 뽑았어요. 자, 그러면 K가 5라는 거예요. K가 5. K번째 가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가봐요. 8번. 다섯 번째 가봐요. 13번. 다섯 번째 가봐요. 18번.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게 체계 표집이죠. 자, 거기서 무작위로 한 사람 뽑았어요. 그 후에 표집 간격만큼, 이게 K번째예요. 표집 간격만큼 더한 번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표본으로 선택한다. 이거잖아, 이거. 3, 8, 13, 18, 23, 28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계통 표집, 계층 표집, 체계 표집이란 걸 이제 알았습니다. 첫 번째, 단순 무작위 표집 아니고요. 표집 틀이 있어야 되죠. 맞아요. 여러분, 확률 표집이거든요, 이거. 이거 확률 표집이니까 표집 틀이 있어야 돼. 표집 틀이 뭐죠? 모 집단의 목록이요. 모 집단의 목록이요. 모 집단의 목록 400명의 명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없으면 못 뽑아요. 자, 이거 맞고 모 집단의 배열에서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니요. 일정한 주기성이 없어야 돼요. 일정한 주기성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모 집단의 배열이 있어요. 모 집단의 목록이 표집 틀이잖아요. 그럼 모 집단의 목록에서 일정한 주기성이 있으면 K가 만약에 클 때 모 집단은 큰데 표본은 적게 뽑으면 K가 커져요. 그래서 만약에 K가 50이 있다라고 가정해봐요. K가 50이에요. 그러면 50번째, 50번째, 50번째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50번째, 예를 들어서 100번째가 150번째가 되죠. 그러면 일정한 주기성이 표집 틀에서 만약에 있으면 일정한 주기성이 있을 때 여기에 한 그룹이 뭉쳐있고 여기에 한 그룹이 뭉쳐있고 여기에 한 그룹이 뭉쳐있다. 근데 내가 뽑는 사람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만 뽑는 거잖아요.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대표성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자, 없애야 하는 이유는 뭐냐? K가 클 때, K입니다. K가 클 때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K가 클 때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연적인 순서에 따라서 목록이 배열되면 좋아요. 오케이. 비확률 표집 아니라 확률 표집. 그 다음에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원래 확률 표집은 대표성이 있어요. K가 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기성이 있어버리면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대표성 확보가 용이하다. 확보가 용이하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케이. 확률 표집이니까. 확률 표집 자체의 특징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비확률 표집은 인위적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을 모수 추정 가능성이라는데 그게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43번 문제 또 표집 나왔네요. 자, 표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이것부터 할게요. 이제 단층 집계 확률. 원래는 단층 집행계 확률 이렇게 배우시는 게 좋은데, 이 행렬 표집이란 게 있어요. 우리 사회복사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서 제가 단층 집계만 하는데, 단순 무작위 층화 집락 계통 행렬 표집은 확률 표집이다. 자, 나머지는 비확률. 나머지는 비확률 표집이다. 자, 이렇게 해서 확률인지 비확률인지를 구분하면 끝나요. 한 방에. 좀 보세요. 할당 표집은 뭐예요? 무작위가 아니죠. 이 확률 표집이 무작위 표집이잖아요. 확률 표집이 무작위 표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건 인위적으로 뽑는 거예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연구자가 아는 사람만 뽑는 인위적인 표집이 비확률이죠. 그래서 무작위 표집을 전제로 한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유의 표집이죠. 이건 비확률이죠. 여기 U자 없잖아요. 그래서 비확률 표집이다. 비확률 표집이다. 오답노트 하고 있습니다. 눈덩이 표집이 있죠. 이것도 비확률이죠. 눈덩이 표집은 모집단의 규모를 알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아니요. 비확률은 모집단의 규모를 몰라도 되는 거예요. 모집단은 알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비확률 표집이니까. 자, 눈덩이 표집은 대상자 찾기 힘들 때 쓰는 방법이다. 한 사람한테 추천받고 한 사람한테 소개받고 해서 점점 불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규모를 알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단순 무작위 표집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으로 추출할 확률을 알 수 있다. 왜요? 네, 이게 확률 표집이니까. 단순 무작위가 확률 표집이니까.
제가 많이 들은 사례가 로또 추첨이에요. 45개 공 중에 1번이 나올 확률 45분의 1. 45번이 나올 확률은 45분의 1이에요. 이게 확률이잖아요.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 단순 무작위의 대표적인 게 로또 추첨.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맞고, 임의 표집은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냐? 아니요. 낮죠. 대표성이 낮아요. 임의 표집은 convenience sampling, 편의 표집이라고 해요. 일명 편의 표집. 제가 그랬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모집 표집틀도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누구 만날 줄 알고요. 우발적으로 우연하게 만난 사람들한테 받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성이 낮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문제점이에요. 편의 표집, 임의 표집은 대표성이 가장 낮아요.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 집단에서 표본으로 추출이 되고 그 표본이 이 모 집단을 잘 대표하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집틀이 있는, 모집단의 목록이 있는 표집틀이 있는 확률 표집이 대표성 확보에 용이한 거고, 그렇지 않은 비확률 표집은 아무래도 대표성 측면에서는 약점이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4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44번 문제가 통계적 가설 문제인데 이것도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통계적 가설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원래 사회복지조사 방법론은 통계적 가설 검증, 통계적인 측면까지는 잘 안 물어봐요. 전공서적에 보면 그게 있는데, 조사 분석론, 자료를 이제 분석하는, 우리가 이제 그 조사 분석론이란 과목이 따로 있어요. 대학원 가면 많이 배우는데 그때 이제 통계적인 부분을 많이 배우게 돼요. 자, 보세요. 연가설을 기각하면 연구가설이 잠정적으로 채택된다라고 했거든요. 자, 봐보세요. 연가설. 이게 거짓이에요. 그럼 기각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 반대편에 뭐가 있죠? 연구가설이 있어요. 연구가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채택해야지. 이게 되죠? 오케이, 반대니까. 제가 앞에서 그랬어요. 이거 없을 것이다. 이건 뭐라고요? 있을 것이다.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각되면은 이건 채택되는 거예요. 기각하면 연구가 잠정 채택된다. 맞고. 그 다음에 연가설과 연구가설은 대조되는 가설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는요, 없을 것이다. 여기는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서로 대조되는 가설 맞아요. 그 다음에 우선 3번 패스. 4번 연구가설은 표본 통계치에 대한 가정이다 라고 했어요. 요 녀석이요. 여러분, 이 연구가설을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하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해요. 그러면 이 표본에 대한 값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표본의 통계치예요. 표본의 통계치가 나오겠죠. 통계치가 산출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칙으로 넘어갑니다. 표본조사는 이유가 뭐죠? 표본조사는 이유가 뭐냐고요?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집단 특성을 추정하는 목적이 있어요. 무슨 조사가? 표본조사가. 표본조사는 표본의 특징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이 이럴 거다라는 것을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연구가설은, 보세요. 연구가설은 표본의 통계치에 대한 가정이 아니라 모집단의 추정치, 모집단의 추정치, 모수, 이걸 모수로 하거든요. 이것의 가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거예요. 모집단의 특성을 알고자 하는 거다.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광주 전남 호남 지역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 몰입에 대한 연구를 석사 논문 때 썼어요. 그러면 광주 전남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다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샘플링을 해서 400명 정도 한 것 같은데 400명을 표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표본의 통계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제 연구가설은 있고요. 지금 연구가설이 이제 설정해 놨겠죠, 앞에. 자, 그러면 표본의 통계치로 어떻게 결론을 내죠? 아, 강주 전남 지역에서 근무하는 또는 전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조직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제가 결론을 내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연구가설은 표본 통계치에 대한 가정이 아니라 모집단,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모집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집단에 대한 가정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연구가설은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되나요? 네, 맞죠. 가설이니까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정의를 무슨 정의? 앞에서 배웠는데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 그래서 가설이라고 하는 녀석은 조작적 정의화해서 써야 된다. 여기 하죠. 통계치에 대한 확률 P가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 연가설은 기각된다라고 했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그걸 해석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P가 있고 알파가 있어요. P가 있고 알파가 있어요. 자, 통계치에 대한 확률을 P 값이라 하고 유의 수준을 알파 값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대개 우리가 알파를 할 때 0.01, 0.05, 0.001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써요. 0.05로 할게요. 유의 수준이 0.05예요. 알파가. 자, P값. 표본의 통계치 하면 P값이 딱 떨어져 나오거든요. 통계 돌릴 때. 이게 0.01이 나왔어요. 0.01이 나왔어요. 이게 표본의 통계값이에요. 내가 설정한 유의 수준은 0.05고 요 녀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0.05 안에 0.01이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래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래요. 해석을 할 때. 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면 내가 설정한 연구가설이 있잖아요. 그 연구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유의하니까 연구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연구가설이 채택이 됐어요. 그럼 연가설은요? 기각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가설은 뭐 된다고요? 기각이 된다. 이렇게 보면 거죠. 기각이 된다. 그럼 앞에 보세요. 통계치에 대한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이라고 했어요. 앞에 봐요. 유의 수준이 0.05, 통계치에 대한 확률이 P가 0.01, 낮죠? 이게 낮잖아요. 낮으면 연가설이 뭐 된다고요? 기각된다. 맞죠? 연가설은 어떻게 된다? 기각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답은 4번이. 3번 지문을 시험에서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P 값이 있고 알파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P가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연구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연구가설이 채택이 되고 그 다음에 연가설은 기각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통계치를 냈는데 알파가 0.05인데 0.07이 나와버렸네? 그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설이 기각이 돼요. 연구가설이 기각되면 연가설은 어떻게 돼요? 채택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통계 돌리고 논문 쓰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해요. 연구가설이 채택되느냐, 연구가설이 기각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연구가설 설정했는데 요 녀석이 채택됐다 그러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좀 흐뭇해지고 연구가설이 기각됐다라고 하면 조금 뭐랄까 흐뭇하기보다는 기분이 좀 찝찝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요거에 따라 달라졌죠. 요거에 따라 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문장으로 서술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만약에 출제가 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44번의 답은 4번입니다. 45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합니다. 자,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이에요. 여러분들 설문조사 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표집 방법이 확률 표집이냐 비확률 표집이냐. 네, 우리가 보통 결과 해석할 때는요. 그 결과 논문 쓸 때 맨 마지막 부분에 결과에 대한 해석을 쓸 수 있어요. 자, 표집 방법이 확률 표집이었냐 비확률 표집이었냐 그것을 고려해서 해석하고 표본의 크기는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적절하느냐. 네, 이것도
만에 하나 표본의 크기가 모집단의 대표가 적절하지 않으면 연구의 한계라고 해요. 그리고 표본의 대표성이 비확률 표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한 것이 한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해석할 때 설문조사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네, 이것도 필요하죠. 설문조사하고 내가 연구 통계 돌려서 결론 낼 때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시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최근의 설문자리면 좋겠죠. 측정 도구가 신뢰할 만하냐, 네, 이것도 중요하죠. 내가 어떤 측정 도구를 만들었는데 신뢰도가 낮다, 신뢰도가 높다, 이런 것들도 결과 해석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신뢰도가 낮게 나왔다면 이거는 통계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롬바흐 알파 계수, 크롬바흐 알파 계수가 0.7 이상이면 좋아요. 0.7 이상이면 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0.5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통계적으로 많이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많이 돌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회과학 쪽에서 0.7 이상일 때 우리가 이제 신뢰도가 확보됐다라고 해서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네 가지 모두 다 유의하죠. 당연히 답은 5번입니다. 이거는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우리가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석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6번 문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 옳은 것은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료 수집 방법은 우편조사도 있고 면접법도 있고 관찰법도 있고 전자설문조사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질문의 유형과 형태 결정할 때 조사 대상자의 응답 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이게 맞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질문의 유형, 개방형 질문이 있고 폐쇄형 질문이 있잖아요. 내가 우편조사를 했어요. 우편조사를 했는데 개방형 질문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개방형 질문이 많아요. 그러면 노인분들한테 이걸 보내면 좋을까요? 안 오죠. 어르신 대상이면은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적합하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관찰법이란 게 있어요. 이건 질문은 아니지만 조사 자료 수입 방법에 들어가는 거니까, 관찰법 같은 경우는 내가 면담을 해도 구두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우편조사 해도 잘 안 올 대상자가 누구죠? 어린 아이들, 유아들이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할 때 적합해요, 부적합해요? 아주 적합한 방법이죠. 구두 표현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관찰법이 좋아요. 그래서 질문의 유형과 형태를 결정할 때는 조사 대상자의 응답 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고려해서 그걸 다 정해야 되는 거죠. 자, 설문문항 작성 시 이중 질문. 자, 여기 보면 이 더블 배럴드 퀘스천, 이걸 쌍열 질문이라고 해요. 일명 쌍열 질문. 가설도 쌍열 가설이 있어요. 쌍열 가설이나 쌍열 질문, 이중 질문이라 하는데 좋지 않습니다. 넣어야 한다? 아니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질문. 우리가 설문문항을 작성할 때 가설로 이야기하면 두 개의 가설이 하나에 뭉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질문을 따로 해야 되는데 이걸 합쳐버린 거예요. 이러한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질문 하나로 해야 될 것을 합쳐버렸을 때 우리가 이중 질문이라 해요. 쌍열 질문이라 해요. 좋은 게 아니죠. 자, 왜냐하면 앞에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뒤에 질문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붙여놔 버렸네. 붙여놓으면은 찬성해야 될지 반대될지를 혼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응답자가 제대로 응답을 못하니까 이중 질문, 쌍용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참여 관찰법은 참여하지 않고 관찰하는 건데 연구자가 관찰 대상과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게 좋다. 상호작용을 유지한대요. 서로 상호작용을 유지한대요. 그러면 참여 관찰이죠. 이거는 참여 관찰. 비참여 관찰이 아니라 참여 관찰법. 내가 어떤 현장에서 그 관찰 대상자와 참여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상호작용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설문지에서 질문 순서는 무작위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아니요. 무작위 배치의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성 요령이 있어요. 질문 작성 요령이 있어요. 그 요령대로 하는 거예요. 요령대로. 자,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개방형 질문이 있고 폐쇄형 질문이 있죠. 그럼 개방형 질문을 어디다 넣어야 돼요? 무작위로 막 넣어버려요? 1번은 폐쇄형이고 2번은 개방형이고 3번은 개방형이고 4번 폐쇄형이고 그러면 안 되죠. 폐쇄형은 앞에, 개방형은 뒤로 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질문이 있고 민감한 질문이 있거든요. 민감한 질문을 앞에다 한다? 그러면 쓰레기통으로 가요. 요편조사 했을 때 민감한 질문을 뒤로 가야죠. 민감한 질문은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특수하고 민감한 질문은 뒤로, 일반적인 질문은 앞에 이렇게 가는 게 좋고. 이해됐죠? 이게 설문지 작성할 때 요령들이에요. 상당히 앞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 서로 유사한 질문 어떻게 해라? 떨어져 배치해라. 이런 것들이 작성 요령이에요. 이 작성 요령대로 해야 되는 거지 무작위 배치를 원칙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우편조사는 프루빙 기술, 이 프루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캐묻는 겁니다. 코치코치 캐묻는 거예요. 프루빙이. 그러면 우편조사가 캐묻는 거예요? 우편조사는 우편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심층 면접이죠. 심층 면접. 심층 면접은 이렇게 돼요. 심층 면접은 프루빙 기술이 중요하다 그래야 돼요. 이렇게 앞뒤가 맞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47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조사에서 연구 대상을 배정한 방법은 입니다. 무작위 표집이냐, 할당 표집이냐, 매칭이냐. 매칭은 짝짓기. 자, 그 다음에 소시오 매트릭스. 소시오 매트릭스는 우리가 이제 집단에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집단의 집단 구성원 간의 선호도를 알아보는 질문들, 소시오 매트리라고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다중 특질, 다중 방법.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구성, 구인, 앞에서 배웠죠. 개념 타당도 측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성 타당도, 구인 타당도, 개념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중 특질 또는 중다 특질이라고 해요. 다중 방법 또는 중다 방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멀티 트레이트, 멀티 메소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다, 다중 특질, 다중 방법, 중다 방법, 이 내용은 구성 타당도, 구인 타당도, 개념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으셔도 돼요. 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회보 발송 여부에 따라서 회비 납부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회보, 사회복지사협회 회보가 있잖아요. 회보를 발송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회비의 납부율이 달라지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 전체 회원을 연령, 이게 힌트예요. 연령과 성별로 구성된 할당 행렬에 각 칸에 배치하고 절반에게는 회보를 보내주고 나머지 절반은 회보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연령과 성별을 구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연령대, 그 다음에 성별, 이것을 할당 행렬에 각 칸에 배치했다 그랬잖아요. 할당이라는 것은 이쪽에 할당하고 이쪽에 할당하는 거예요. 두 그룹으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그룹으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성별은 남녀로 이제 구분이 되죠. 만약에 연령대가 있다. 그럼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40대가 있고 50대가 있고 그러겠죠. 60대까지 해볼까요? 자,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40대, 50대, 60대가 있다. 자, 성별은 남녀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회보를 보내야 되는 그룹이 있고 회보를 보내지 않는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자, 절 보셔야 돼. 자, 안 쓸 거니까. 자, 그러면 20대가 있어요. 자, 20대에서 남녀로 구분이 되죠. 이해되죠? 오케이. 20대에서 남녀로 구분하는데 20대 남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20대 여를 두 그룹으로 나눠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그룹 나눴을 때 한 그룹은 뭐라고? 보내주고 나머지 한 그룹은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쉽게 제가 그려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20대만 해볼게요. 20대만. 20대 남이 있고 그 다음에 20대 여가 있어요. 자, 내가 보내는 것이 남자한테만 보내고 여자한테 보낸다. 그러면 안 되고요. 이걸 둘로 나눠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20대 남, 여기는 20대 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회보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는 회보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는 회보를 안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20대인 남자가 100명이 있어요. 그럼 몇 명씩? 50명, 50명. 이게 맞춰야죠. 쉽게 말하면 이 회보를 보내는 그룹하고 회보를 안 보낸 그룹이 있잖아요. 동질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동질성. 동질성을 확보하는 거다. 그래야 다른 문제가 안 생기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 남자만 있고 여기 여자만 있잖아요. 야, 남자한테는 회보를 보내고 여자한테 회보 안 보냈으니까 이거는 서로 동질성이 없잖아. 성별이 다르잖아. 그러면 문제가 돼요. 자, 여기는 20대 여예요. 20대 여성이 200명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몇 명? 100명. 여기에 몇 명? 100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할당행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도표화해서 나누어서 탁탁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손으로 어떻게 했죠? 탁탁 집어넣는다 했죠. 이게 짝짓기, 매칭이라고 그래요. 아, 이걸 매칭이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게 매칭은 실험 설계에서 순수 실험 설계에서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두 집단하고 동질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실험 집단에는 남자들만 있고 통제 집단은 여자들만 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집단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칭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짝짓기예요. 답은 3번이 2번이 아니라 3번. 죄송합니다. 3번 매칭이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힌트를 드리고 제가 사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48번 문제. 순수 실험 설계의 목적은 이거죠. 인과성을 검증하는 게 목적이에요. 옳지 않은 거 찾기네요. 자, 목적. 자, 순수 실험 설계 앞에 보세요. 랜덤 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눕니다. 자, 여기에 사전 검사 했습니다. 자, 이렇게 쓸게요. 사전 검사했고 여기에 사전 검사했습니다. 자, 여기에 프로그램을 당연히 하죠. 여기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사후 검사하죠. 똑같은 시점에 사후 검사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나오겠죠. 이 사후 검사에서 사전 검사 빼면 결과가 나와요. 이게 뭐죠, 여러분? 그렇죠? 통제 집단. 통제 집단. 사전도 있고 사후도 있죠. 전후 비교 설계. 요거 하나 써놓고 하는 게 훨씬 좋아서.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는요, 저기 나온 대로 순수 실험 설계 중에 하나입니다. 순수 실험 설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문제 풉니다. 앞에 보시고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실행 여부가 끊어요. 독립 변수로 설정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봐보세요. 여기서 프로그램이 어떤 거죠? 이거잖아요, 이거. 이걸 뭐라 한다? 독립 변수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과성 검증이라는 것은 뭐죠? 원인과 결과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원인이고 이 녀석이 뭐겠어요? 이게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에 차이가 생긴 것은 이 프로그램의 영향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성을 검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전조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종속변수 측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앞에 보세요. 실험집단이 있고 통제집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종속변수 측정치라고 있거든요. 그럼 이 녀석의 결과예요. 사전조사니까. 사전조사 결과예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야 된다. 맞죠? 왜?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으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차이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따라서 이 두 녀석의 차이가 없어야 돼요.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 이유는 동질성이요. 동질성이 있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처음부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차이가 생기면 안 되죠. 처음엔 차이가 없어야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통제집단의 종속변수 측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절 보세요. 자,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했죠. 그러면 사전조사와 사후조사가 있어요. 통제집단이라고 했거든, 이거. 통제집단의 종속변수 측정치. 이 녀석의 결과, 이 말이에요. 종속변수니까. 요 녀석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야 돼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야 돼요.
왜 없애야 돼요? 왜 없애야 되죠? 프로그램을 안 했잖아요. 이 녀석은 차이가 있어야 돼요. 왜? 프로그램 했으니까. 이 녀석은 프로그램 안 했다니까요. 프로그램 안 했으니까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의미한 차이가 생겼다는 것은 뭔가가 작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확 구분돼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일면 이거 모방 효과라고 하죠. 모방. 개입의 확산 이런 말로 이제 동의를 써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적 타당도가 확 떨어진다고 배우셨어요. 자, 이게 없애야 된다는 거. 없애야 된다. 통제 집단의 사전 검사 결과와 통제 집단의 사후 검사 결과는 프로그램 안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야 돼요. 3번 탈락. 자, 그 다음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 확보가 필요하다. 네, 맞아요. 말씀드렸잖아.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동질성이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랜덤을. 이게 뭔데요? 무작위 할당을 하죠. 순수 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당이란 걸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집단의 동질성 확보 때문이에요. 두 집단의 동질성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확보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랜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는 독립변수 개입 유무다. 맞죠? 여기는 독립변수 주고 여기는 독립변수 안 줬잖아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는 봐보세요. 사전, 사후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있고 이건 없잖아.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독립변수의 개입 여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라고 하면 되죠.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 실험 집단은 프로그램을 하고 통제 집단은 프로그램을 안 했으니까.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49번 문제 들어갑니다. 49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 유사 또는 준실험 설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사 실험 설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 시계열이 있고 복수 시계열이 있고 비동일 통제 집단 비교 설계. 요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된다 했는데 이 사례가 뭐냐라는 걸 찾아야 돼요. 먼저. 자, 보세요. 우울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하나의 집단을 모집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할 하나의 집단이에요. 그럼 집단은 하나네요. 첫 번째 힌트는 집단 하나. 집단은 1이다. 자, 우울 검사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게 힌트예요. 여러 차례 실시했네. 그럼 반복했다는 거죠. 반복 실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울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프로그램 한다 그랬으니까. 우울 검사를 통해서 동일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차례 실시했다. 똑같은 측정 도구를 가지고 했다는 소리죠. 그럼 이거예요. 자, 봐요. 집단은 하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가 실험 집단이 되겠죠? 집단은 하나, 둘. 여러 차례 조사했다면서요. 여러 차례 조사했다라고 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자,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해요. 그리고 4, 5, 6,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검사? 사전 검사. 이게 무슨 검사? 사후 검사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단순 시계열 설계라고 해요. 저기 박스 안에 있는 녀석은 바로 이거구나. 유사 실험 설계 중에 단순 시계열 설계를 말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됐죠? 이게 프로그램이 이제 우울 예방 프로그램이 돼요. 우울 예방 프로그램이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 조사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 조사했어요. 여기서 통제 집단이 있다는 소리 없죠. 만약에 통제 집단이 있다면 복수 시계열이 되는데 통제 집단이 없으니까 복수 시계열이 아니라 단순 시계열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으면 돼요. 첫 번째, 통제 집단 두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나요? 네. 통제 집단 없잖아요. 그 다음에 검사 효과가 발생할 수 없나요? 있죠. 앞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동일한 검사 썼다고. 그러면 동일한 검사를 3번, 동일한 검사를 3번 했잖아요. 그러면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죠.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가 똑같은 동일한 검사지예요. 동일 검사를 실시했어요. 이걸 뭐라고 배웠죠? 그게 검사 효과, 검사 요인이요. 검사 요인,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검사 요인이요. 그래서 검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야죠. 안 좋은 거예요? 오케이. 안 좋은 거예요. 검사 효과는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정태적 집단 비교가 있어요. 이거는 원시 실험 설계예요. 원시 실험 설계
또는 전 실험 설계라고 해요. 자, 실험 설계 중에서 가장 수준이 낮아요. 가장 수준이 낮아요. 원시, 그래서 원시란 말을 쓰는 거예요. 원시. 자, 이것보다 내적 타당도가 높다. 네, 맞죠? 왜 맞아요? 이게 원시라니까요. 이거는 유사품이고, 그러니까 원시하고 유사품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가 높은 거죠. 자, 이걸 써드릴게. 내적 타당도 크기. 내적 타당도 크기 높은 거. 자, 가장 높은 거는 순수 정품, 순수 실험 설계. 그 다음에 유사품, 유사 실험 설계, 짝퉁이요. 세 번째가 원시 실험 설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개입 효과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측정치의 평균을 비교해서 측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3번 측정했으니까 평균 내야죠. 오케이. 여기 3번 측정했으니까 평균 내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평균값에서 이걸 라지 A라 할게요. 이걸 라지 B라 할게요. 그럼 여기 있는 우울에 대한 효과를 보려면, 개입의 효과를 보려면 뭐에서 뭐를 빼야 돼요? 그렇죠. A-B를 하면 되죠. A-B를 하면 우울의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면 개입의 효과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측정치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요석에서 연요석 빼야지. 그래서 A-B 하면은 우울의 개입 효과가 나온다. 됐죠? 오케이, 맞습니다. 마지막 5번 지문. 사전검사와 개입의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전검사잖아요. 이게 개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검사 써드릴게요. 사전검사가 개입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사전검사가 개입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상호작용 시험효과라고 그래요. 이것도 개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상호작용 시험효과 라고 합니다. 상호작용 효과라고도 하고 상호작용 시험효과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사전검사를 했어요. 우울에 대한 검사를 했겠죠. 우울 예방 프로그램이니까. 자, 우울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사전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우울의 정도가 다 높지 않아요. 그럼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할까요? 안 하겠죠. 우울의 정도가 낮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전검사를 미리 하고 나서 우울의 점수가 나오면 그 우울의 점수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걸 우리가 상호작용 시험효과, 상호작용 효과를 한다. 자, 5번 지문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50번은 제가 앞에서 근거 이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개, 축, 선 이게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그림을 좀 더 하나 그려야 돼서 보겠습니다. 자, 근거 이론의 분석 방법에 축 코딩이 나왔어요. 축 코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근거 이론의 개방 코딩 요 순서도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법을 개축선이라고 만든 거죠. 축 코딩, 그 다음에 선택 코딩이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자, 첫 번째 추상화, 이게 힌트예요. 추상화 시킨 구절에 번호를 부여한다 라고 해요. 이 번호가 이제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개방 코딩이에요. 개념화 추상화.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화 추상화. 시킨 구절에 번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으로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하위 범주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위 범주를 만든다, 범주 발견이라고 해요. 이겁니다. 자, 범주 발견하기. 자, 개념으로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라고 했잖아요. 이게 개념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위 범주를 만드는 거예요. 범주를 발견해서 하위 범주 만듦. 지금 1번, 2번이 다 뭐라고요? 오케이. 개방 코딩이라고요. 개방 코딩이라고요. 세 번째, 발견된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고려해서 유형화를 시도한다라고 해요. 자, 범주 발견했죠. 발견된 범주가 여기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세 번째, 속성과 차원을 고려한다. 속성과 차원을 고려해서 마지막
유형화 시도입니다. 유형화를 시도한다. 그러니까 개방 코딩은요, 여기 있는 추 코딩을 좀 이따 제가 그림을 그릴 건데, 이 녀석을 위한 뭐랄까요? 기초 작업하는 거예요. 이 녀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쭉 해야 돼요. 개념화 추상화를 해서 번호를 부여해 놓고, 그 다음에 범주를 발견해서 하위 범주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속성과 차원을 고려해서 유형화 시도를 한다. 요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 개방 코딩이에요. 자, 네 번째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통합 정교화예요. 통합 정교화가 이거예요. 선택 코딩. 이건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통합과 정교화가 힌트가 돼요. 통합과 정교화가 힌트가 된다. 자, 우리가 메모와 도표를 작성해서 메모입니다. 메모와 도표를 작성하면서 이제 통합과 정교화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론 개발을 위해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범주와의 통합과 정교화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한다. 그래서 통합과 정교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 이거는 뭐다? 선택 코딩이다. 선택 코딩이라고 했어요. 그럼 답은 추 코딩이니까 답은 5번이 돼요. 5번에 보면 발견된 범주를 가지고, 여기서 범주가 발견됐잖아요. 자, 중심연상 키워드예요. 인과적 조건 키워드예요. 이게 딱 보여야 돼요. 자, 중심연상을 중심으로 인과적 조건을 만들어 나간다. 이게 바로 추 코딩이에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우리가 보통 엑시스라고 하는 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축 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쭉 그리잖아요. 축 할 때 수직으로 쫙 해서 축을 만들죠. 이제 그런 스타일로 축 코딩이 이루어집니다. 자, 축 코딩의 맨 위에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붙고, 여기에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 게 축 코딩이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축 코딩 그리고 있습니다. 축 코딩을 그리고 있는데, 첫 번째 저기 인과적 조건이 있었죠. 여기에 인과적 조건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축 코딩 치고 이미지 보면 이거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연상이 있죠. 중심현상 여기에 들어가요. 중심연상을 중심으로 인과적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여기가 중심연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작용, 상호작용 전략이라고 그래요. 작용 또는 상호작용 전략이라고 그래요. 여기 마지막이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돼요. 자, 이쪽에는 맥락적 조건이 돼요. 중심연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상황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맥락적인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심연상에서 작용, 상호작용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중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중재적 조건이 들어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 이게 축 코딩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서 힌트가 이미 나와버렸어요. 여기 있는 인과적 조건을 가르쳐줬고 중심연상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이 녀석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요? 축 코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마지막 정리. 답은 5번이고요. 개념화, 추상화, 그 다음에 범주 발견, 하위 범주 만든다. 그 다음에 속성 차원에서 유형화를 시도한다.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친 거 있죠? 요게 개방 코딩의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추 코딩은 여기가 다 키워드가 돼요. 여기가 다 키워드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키워드는 두 개. 통합과 정교화. 선택 코딩에서 키워드는 바로 이 두 녀석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개축선 알아놓으시고요. 순서대로 가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놓고, 무슨 이론이라고요? 근거 이론이요. 여기 있잖아. 근거 이론.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의 근거 이론 문제가 매번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다. 잘 알아놓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 제가 포인트가 되는 문구들을 다 써드렸거든요.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했고, 마지막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죠. 설명을 좀 자세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조사 방법론은
대충 하면은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래서 사례로 들어드려야 되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야 돼. 그래서 좀 시간이 갔다는 것 좀 여러분들이 양해 바라고, 자, 다음 이제 시험 볼 때 조사 방법론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그럼 1교시에 점수가 너무 안 나오거든요. 인행사가 또 어렵게 나오면 이건 완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방법론은 기출문제 분석이라도 철저히 해서 들어가라. 그러면 방법이 있다. 조사 방법론의 이론이 너무 어렵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보기도 싫다면 기출문제라도 3번, 4번, 5번 해석 풀이하는 거, 해설 풀이하는 거 보시면 좀 감이 잡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시험장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18개 정도 맞추면은 성공이에요. 25문제 중에서 7개 정도는 양보하고 18개 정도를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